안녕하세요. 내일나의 개발대장 론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글 시트 가계부 사용 방법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처음에 가계부를 개발하게 된 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계부를 진짜 열심히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이 좀 넘었어요. 어렸을 때는 좀 자산이 이제 대단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써야 될 필요성을 좀 못 느끼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대출도 생기고 주식도 하고 결혼을 또 하고 이게 자산 구성이 조금씩 복잡해지니까 점점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엔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가계부들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써보다가 결국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썼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간의 노하우를 좀 녹여가지고 요 넬라 구글 시트 올인원 가계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가계부에서 막 돈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이걸 꾸준히 쓰면은 되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넬라 구글 시트 올인원 가계부는 좀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가계부로 설계가 됐어요. 왜 올인원이냐 하시면, 자산 관리를 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수입 지출이랑 자산 부채,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수입 지출 관리는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그 다음에 자산 부채 현황을 나는 어떤 재산이 있고 또 빚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또 봐야 되거든요. 현금 흐름 있는 가계부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기업에서 똑같이 이 세 개를 보고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았다고 해서 올인원 가계부이고요.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보고서로 예쁘게 정리를 해주고 표도 있고, 또 이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은 또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이나 이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계속 있어 보이려면은 좀 열심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드는 거에도 좀 신경을 썼다. 꾸준히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가계부는 이제 처음에 세팅 딱 한 페이지만 입력을 하면 해가 계속 넘어가도 같은 시트에 계속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막 계속 쓰시면 이제 연간 보고서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커스텀할 수 있는 여지를 되게 많이 남겨놨어요. 지출은 대분류 20개, 소분류 10개 해가지고 총 200개까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산 부채 수입도 이제 50개씩 나눌 수가 있어요. 계좌도 한 500개까지 만들어도 됩니다. 적금 풍차 돌리기 같은 거 해가지고 매달 이제 계좌를 만드신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구글 시트 보시면 이제 앱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앱 스크립트를 한 개도 안 썼습니다. 이제 다른 가계부들 보면은 이 스크립트가 달려있는 게 되게 많은데, 구글 앱 스크립트가 생각보다 엄청 느려요.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글 서버에서 공짜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두질 않았거든요. 이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기능들을 쓰다 보면 너무 느리고 화딱지가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과감하게 스크립트를 아예 안 쓰고 수식으로만 모든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뺀 게 있는데, 이제 예산 기능을 빼버렸거든요. 이제 예산을 짜는데 이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요. 이제 이 카테고리별로 한 달치, 1년치 예산 짜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원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가계부를 처음에 쓰기 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써봅니다. 이제 식비 얼마, 주거비 얼마, 아무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 채운 다음에 합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살아보면 한 15일 지났는데 식비 예산이 없어요. 근데 식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처음에 예산을 짜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가계부는 항상 지출을 한 다음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지출 통제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쓰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저는 느꼈냐면은, 이 가계부를 일단은 한 3달 정도 이제 꾸준히 써요. 꾸준히 쓰면 이제 내가 어디에 어느 정도를 쓰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전달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1년 동안 연평균하고 비교를 하거나, 또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이런 흐름으로 돈을 쓰는구나, 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계부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2025년부터는 나도 이렇게 멋지게 자산 관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 3달 정도는 그냥 꾸준히 입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가계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가보시면, 여기 이제 이름, 목표, 그 다음에 저희 사용 가이드랑 각각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 기록 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서 나의 수입과 지출과 계좌 간 돈 이동하는 거 이 한 페이지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주로 이 페이지만 입력을 하면 되고, 나머지 페이지는 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지출 달력을 보시면 중요한 금융 일정들,
뭐 월급날, 뭐 가계부 쓰는 날 이런 거 입력해놨다가 일주일 동안 뭐 총 얼마나 썼는지, 총 얼마나 벌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주간으로 합계 내주고 월간으로 합계 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월간 보고서를 가보시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수입 지출이랑 자산 부채 현황 그리고 현금 흐름을 또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략한 형태의 보고서고 좀 더 상세한 데이터가 보고 싶으시면 월간 상세보기 시트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시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1년 동안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연간 상세보기에서는 1년치의 데이터를 이제 월별로 쪼개가지고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잔고 보고서는 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 각 계좌별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가계부 정리하는 날 이거를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계부 설정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내 가계부를 내 맘대로 이제 커스텀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산, 부채, 수입은 대분류를 5가지씩 할 수 있고 이제 소분류를 10개씩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각 자산 부채별로 계좌를 이제 여기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계좌는 칸이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필요하면 계속 이제 더하기 눌러가지고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둘러봤고요. 이제 가계부 사용법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재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뭐 자산이랑 부채랑 이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뭐 어떤 게 수입이고 지출이고 뭐 고정비용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 테니까 요거 필요 없으시면 더보기에 있는 타임라인 눌러가지고 이제 뒤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산이랑 부채랑 순자산이랑 요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산은 돈으로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을 부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순자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에서 진짜 내 거를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3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6억을 빌려가지고 9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우스갯소리로 이 집의 3분의 2는 뭐 은행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행 직원이 자기 집처럼 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9억짜리 아파트는 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를 판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6억은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내 자산은 9억이고 여기서 부채는 6억이고 이제 순자산은 3억인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자산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투자 자산부터 해가지고 뭐 달러나 뭐 금이 있다, 뭐 아파트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공사 마일리지 되게 열심히 모으는데 뭐 그거는 자산이냐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자산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되는 거고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산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뭐 3천만 원을 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나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난 뭐 명품 가방이 있어, 뭐 500만 원짜리 가방이 있고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 이거 자산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되게 소중하게 전시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뭐 나중에 이제 팔 계획도 있고 뭐 가치가 뭐 오를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내가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다 떨어질 때까지 쓸 거야 이 가방, 뭐 헐면 버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굳이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거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좀 더 명확한데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독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채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에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카드값을 내면 부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 세트를 10,000원짜리 사고 카드를 긁었다 하면은 현대카드가 내 대신 10,000원을 내주고 나는 햄버거를 먹는 거죠. 내가 나중에 10,000원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그 순간에 발생을 한 거죠. 뭐 할부는 또 어떠냐? 할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햄버거 세트를 100개를 샀어요.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긁으면 이 긁은 즉시 나의 빚이 1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빚이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생기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한 번에 생기고 그거를 10개월 동안 나눠서 갚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어서 그걸 월세를 줬어요. 월세를 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보증금은 돈이 생겼지만 이거는 나한테 있어서 부채가 되는 거죠. 나중에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미리 받은 보증금 같은 거는 또 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수 있느냐. 근데 입력하고 나니까 순자산이 마이너스네?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순자산이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빵원이 있는데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산은 계속 빵원이고 부채가 10,000원이 생겼으니까 이제 순자산은 마이너스 10,000원이겠죠. 그래서 순자산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수입이랑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순자산이 늘어나면 수입이고 순자산이 줄어들면 지출이에요. 그러면 순자산이 늘어난다는 거 뭐냐?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줄어들면 그게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보통 현금으로 받겠죠. 뭐 내 월급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통장에 찍힐 텐데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이거를 뭐 회사에서 20만 원은 학자금 대출로 가고 80만 원만 받는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갚아야 될 돈이 20만 원 줄고 나한테 현금 8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총 순자산이 늘어나는 건 똑같이 100만 원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둘 다 수입으로 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또 자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지출입니다. 이거 쉽죠. 이제 체크카드로 햄버거를 사 먹으면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자산이 줄어들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로 사 먹으면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제 햄버거를 사 먹으면 되겠죠.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내가 카드값을 내는 거는 지출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카드값을 내는 건 지출이 아닙니다. 자산에 있다가 부채로 이게 10,000원이 이동한 거지 순자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뭐 카드값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100만 원이 일시불 100만 원이 아니고 할부 원금 95만 원 여기다가 이제 할부 이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청구가 됐어요. 이때는 내 부채가 줄어드는 거는 95만 원이고 여기서 5만 원은 할부 이자 명목으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할부 이자 5만 원만큼의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축을 하는 게 지출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축을 하는 것도 지출이 아닙니다. 이제 적금을 10만 원을 넣으면 현금성 자산이 10만 원이 줄고 적금이 10만 원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자산 한쪽에서 다른 자산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고정 수입이랑 뭐 고정 지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면 고정비다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데 이게 난방비가 뭐 여름엔 10,000원 나오고 겨울엔 10만 원 나오는데 또 자동차세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고정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고정 비용이라는 개념은 기업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이 비용이 늘어나면 뭐 변동 지출이고 아니면 뭐 고정 비용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계부에서 이거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은 필수 지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숨이 붙어 있으려면 나가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나 뭐 식자재 정도는 사야 되겠죠. 근데 뭐 외식비나 뭐 배달식비 같은 거는 꼭 필수는 아니잖아요. 뭐 식료품비 아니면 뭐 대중교통비 내가 이제 회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이자 전화요금 뭐 수도세 난방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수 지출 그걸 이제 고정 지출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정 수입도 딱히 내가 뭘 안 해도 버는 돈을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 같은 거 이제 물론 이제 일을 나가셔야 월급을 받겠지만 월급 내가 예금을 넣어놨어 뭐 그런 이제 이자 수익 같은 거 이자 수익도 딱히 뭘 안 해도 계속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내가 주식을 뭐 많이 사놨는데 주식에서 뭐 배당금이 나와 그런 것도 다 고정 수입이고 그다음에 뭐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월세를 받는다 그런 부분들이 고정 수입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하신 다음에 뭐 대리운전을 하신다던가 뭐 쿠팡에서 배달을 하신다던가 뭐 이제 부업 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추가로 뭔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들을 변동 수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뭐 갑자기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돈 같은 것들은 변동 수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계부를 이제 세팅을 해보면서 세팅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어보시면 이 올인원 가계부 시트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편집 권한은 없고 이제 복제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사본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가계부 이렇게 해가지고 사본을 만드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이제 오늘 가계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이렇게 나의 목표도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계부 기록 가시면 이제 저기 예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 데이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하셔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잠깐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수입 지출 달력에 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가계부 설정에 가셔서 여기에 이제 또 예시로 좀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지우시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시고 이제 얘네들은 체크박스를 이렇게 해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쪽 줄을 선택을 해서 지우시고 이쪽 줄 선택해서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시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이 열은 수식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우시면 안 되고 이 구분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네들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게 깨끗해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시작 연도 이번 달이 2025년 1월이다 하면 2025년 요 회계 기준월이 뭐냐고 하면
이거는 이제 1년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나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 5월을 그냥 1년으로 보고 싶다. 그럼 회계 기준을 6월로 잡으시면 6월부터 이제 다음 달 5월이 이렇게 1년으로 잡히게 되죠.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1월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카테고리는 자산이나 부채나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고 싶으냐의 단위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쇼핑비, 그 다음에 뭐 내가 인터넷 쇼핑에서 뭐 옷 산 거랑, 쿠팡에서 뭐 휴지 산 거랑, 하이마트에서 세탁기 산 거랑 뭐 이거 다 쇼핑비로 넣었으면 내가 쇼핑을 하는데 얼마를 썼는지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인사이트를 얻기가 좀 힘들죠. 분류를 잘 해두시면 내가 원하는 단위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옷을 많이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의류비 해서 내가 옷을 사는데 얼마나 쓰는지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화장품을 많이 산다, 화장품 구입비 항목을 만드실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도 카테고리는 계속 쓰시면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정을 하는 거는 옛날 기록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잘 세팅을 해두시면 좀 편리하게 될 거예요. 저희 집 가계부에는 반려가족 부양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저희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을 분류를 하는 거죠. 뭐 강아지 유치원비라든지 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목을 나눠 놓으면 내가 이제 1년에 강아지한테 얼마나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자산의 맨 위에는 현금을 써야 돼요. 이거를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이름을 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으셔도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현금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인 현금 흐름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현금성 자산이랑 다른 자산을 좀 분리를 해야 돼서 요거는 좀 불가피하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단위로 만드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요 예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한 이런 느낌으로 나누거든요. 이제 자산은 내가 저축하거나 뭐 투자하는 것들, 또 이제 부동산이 보통 굉장히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전세금을 냈으면 전세금이 있겠고, 뭐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 아파트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자산으로 뭐 자동차 상품권, 뭐 포인트, 마일리지,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부채에서는 이렇게 단기 부채, 장기 부채, 기타 부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이제 그 이외로 하는 다른 비즈니스에서 얻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내 리지가 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 소득이라든지, 저희 임대는 하지 않지만 뭐 임대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금융소득에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아니면 뭐 내가 뭐 달러를 샀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환차익이 있겠죠. 뭐 주식을 샀는데 올랐다, 그러면 평가소득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 보통 이제 지출 카테고리를 잡는데 많은 시간을 쓰실 건데, 입력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지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맞다, 나는 부모님 용돈 드리지 하면은 여기다 새로 추가하기도 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중간에 쓰다가 필요하면 추가해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또 추천드리는 사용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이모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맥을 쓰시면은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바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나오고요. 윈도우나 이런 거 쓰신다 하면은 인터넷에 이제 이모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모지 목록 테이블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넣으셔서 예쁘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체크박스는 뭐냐, 고정 수입은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 고정 지출은 또 여기서 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고정 수입이랑 고정 지출 체크하시면 나중에 이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나눠준 카테고리별로 계좌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 두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가계부 입출금 기록을 쓰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처음에 여기는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현금, 예금 고르시고, 보통 예금, 토스뱅크 통장 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겠다 하면 지금 딱 들어갔을 때 그 잔고를 쓰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5일인데 이번 달 1일부터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 거래 내역을 보셔가지고 지난달에 맨 마지막 그 기록의 잔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부채 계좌에 뭐 여기다가 뭐 신용카드 같은 거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제 잔액을 어떻게 아냐, 그 신용카드 앱 들어가서 한도 조회하는 걸 보시면 전체 한도랑 사용금액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용금액이
내가 빚지고 있는 돈의 양인 거고, 사용 금액이 안 나오면 전체 한도에서 사용 가능 한도를 빼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도 아까처럼 이제 난 1일부터 입력을 할 거야 하면은 내가 이번 달 1일에 사용량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기다가 0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1일부터 그 오늘까지의 기록을 다 쓰시고 나면 잔고보고서에 가면 이제 잔액이 이렇게 남겠죠. 카드사 잔액이랑 잔고보고서에 있는 금액이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나오는 사용 금액이 70만 원인데 이 잔고보고서는 50만 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1일에는 이제 20만 원 있었던 거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뭐 부채, 그 다음에 뭐 장기 부채, 신용대출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앱에 들어가서 보면은 대출 잔액이라고 나올 거예요. 나온 그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는 이제 메모 칸인데, 계좌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상황 같은 것들, 계좌 번호라든지 뭐 금리가 얼마였다든지, 대출이면 뭐 만기가 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돼요. 요거를 입력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잔고 보고서에서 요거를 하나씩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과 부채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싶은 자산과 부채를 등록을 하는 건데, 뭐 카카오페이에 50원이 남아있는데 그거 굳이 써야 되냐? 안 써도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있는데 몰라,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금액이 크거나 하는 것들은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것처럼 이제 순서가 이렇게 지멋대로가 됐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정렬열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오른쪽 가서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 확인 하시면 요 자산 부채 요 순서로 먼저 되고요. 요 대분류 순서 요 순서대로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는 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요 소분류가 되고, 같은 소분류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숨기기 기능은 뭐냐면, 계속 쓰시다 보면 계좌 대출을 뭐 다 갚았다, 아니면은 적금이 만기가 돼서 돈을 다 받았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여기에 계좌를 삭제를 하게 되면 과거에 있는 보고서를 조회할 때 그게 제대로 안 나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삭제를 하지 마시고 숨기기를 하시면 잔고 보고서에서도 안 나오고, 가계부 기록할 때 입금 계좌, 출금 계좌에서 여기 목록에서도 안 나오게 됩니다. 숨기기 기능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는 지금 뭐 중고차 가격 조회를 해서 뭐 넣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내가 뭐 100만 원치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1마일당 15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난 넣겠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매달 마일리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서 관리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입력해서 관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요거 다 입력하고 나시면 이제 더 이상 이 페이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제 모든 입력은 여기서만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 기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항목을 기록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날짜를 씁니다. 1월 30일.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입인지 지출인지, 자산과 부채의 그런 이동인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출이면 지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터 누르셔서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식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외식을 했다, 외식비, 여기서 이제 뭐 햄버거 10,000원, 그리고 여기 이제 입금 계좌랑 출금 계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금 계좌는 못 쓰게 막혀 있죠. 이제 지출인 경우에는 입금 계좌가 없고 출금 계좌만 있겠죠. 돈 나오는 구석이 어디였냐, 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바로 나가는 체크카드를 썼다,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가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현대카드로 일시불로 긁었다, 현대카드 일시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수입도 입력을 해볼게요. 수입은 수입 입력하고, 근로소득 해가지고 바로 했을 때 안 나오면 ESC 누르셨다가 다시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다, 이번 달 월급 150만원. 그 다음에 이 150만원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이 수입 지출 외에 내 자산이랑 부채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건 전부 다 이동이거든요. 이동은 이거 두 개를 쓸 필요가 없고, 뭐냐, 계좌 이체를 100만원 이체를 했다, 이제 그 다음에 입금 계좌랑 출금 계좌를 쓰면 돼요. 돈이 여기서 여기로 100만원이 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좌 이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달 카드 값이 10만원이어가지고 여기서 국민카드 카드 값이 10만원이 났다, 그러니까 입금된 계좌는 여기 국민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낸 계좌는 뭐 국민은행에 나갔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를 10개월 유이자 할부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카드 값이 10만원씩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2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의자 할부니까. 12만 원 중에 10만 원은 내가 빚을 갚은 거고 2만 원은 빌린 대가로 내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카드 청구서나 이런 거 앱에 그런 거 보시면 원금이 얼마고 내가 이자로 내는 뭐 수수료 뭐 이런 게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요거는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국민카드 카드값이 일시불이 아니라 카드 할부였어. 할부 원금을 10만 원을 갚고 2만 원은 지출인 거예요. 그렇죠? 지출에 금융비용에 신용카드 할부이자. 그래서 카드값은 한 번에 12만 원이 이렇게 출금이 되지만 실제로 10만 원은 빚을 갚은 거고 2만 원은 이자를 내면서 요건 지출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구분해서 써주셔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입력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이제 필터 뷰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 뭐 계산기 같이 생기는 걸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번 달 조회 하면 이제 이번 달에 있는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X 누르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류 찾기를 만들어 놨는데, 오류 찾기는 뭔가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날짜만 써놓고 뭐 데이터를 안 넣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날짜를 안 썼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류 찾기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류를 쉽게 찾아서 고칠 수 있게 이제 오류 찾기 기능이 있고요.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숫자가 이상한데 하면 오류 찾기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이것도 똑같이 X를 누르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할 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필터를 하셔가지고 현대카드만 보겠다 하면은 이제 현대카드만 이제 필터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뭐 지출이 있을 때마다 뭐 계좌 이체를 할 때마다 들어와서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몰아서 쓰게 되잖아요. 몰아서 쓰게 되면은 날짜별로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 열어가지고 은행 계좌 내역 다 입력하고 카드 앱 열어서 카드 사용 내역 다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을 한단 말이죠. 이제 제가 예시로 국민은행 입출금 조회라고 만들어 뒀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필터가 걸린 상태로 나오는데, 이거 누르셔서 여기 맞춤 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금 계좌가 국민은행이거나 출금 계좌가 국민은행인 거를 다 걸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계좌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이었죠. 그래서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 요거 복사를 하셔서 여기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국민은행 입출금 조회 가셔가지고 하단에 뭐 10개 추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마지막 기록 이후로 이제 계좌에 들어가고 입출금한 내역을 여기다 쭉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뭐 국민은행 말고 뭐 다른 은행 뭐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른쪽 옵션 눌러보시면 뷰 복사가 있어요. 뷰 복사를 하셔가지고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번에 토스뱅크, 그 다음에 여기 필터를 이제 토스뱅크 입출금 계좌, 오른쪽도 똑같이 토스뱅크 입출금 계좌 하셔서 확인하시면 토스뱅크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사실 가계부를 쓰면서 어려운 것들은 이걸 어떻게 입력하는 게 맞나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뒷부분에 좀 어려운 것들을 모아놨으니까 뒷부분을 봐주시면 되고요. 요것만 쭈쭈쭉 입력하시면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잔고 보고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달에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산, 부채, 순자산 요거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하고 부채를 보여주는 거는 특정 시점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12월에 자산이 얼마가 있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엔 5만 원 있었다가 12월 2일엔 3만 원 있었다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고요. 이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4월이면 4월 말 기준으로 얼마인지, 3월 말하고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계년도의 시작과 비교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보실 수 있고, 요 비고는 가계부 설정에서 여기에 입력한 비고 그대로 여기에 이제 잔고 보고서에 나오게 돼 있고요. 또 주의하실 점인데, 여기 이제 비고가 있잖아요. 이 비고를 월급 통장인데 내가 여기다 뭐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를 입력을 하시면 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여기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 컨트롤 엔터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두 줄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잔고 보고서에서 나오겠죠. 보시면 이제 자산이 이렇게 진한 컬러로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설정하신 대분류랑 소분류랑 이 소분류에 속하는 이 하위 계좌들, 각각 계좌별로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잔고 보고서의 가장 큰 쓸모는 이렇게 예쁘게 예차 대조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잔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했는데 입력한 금액이 제대로 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잔액이랑 은행 앱을 켜서 나오는 잔액이랑 똑같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꼭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청구 할인 몇십 원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 인증 하는데 계좌 본인 인증 1원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금액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가계부 쓰기 시작할 때는 200원 정도 안 맞아가지고 그걸 3시간 동안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가계부 설정하실 때 각 카테고리에 여기에 이제 기타 소득의 자비익, 기타 비용의 잡손실 이런 카테고리를 만드셔가지고 가계부 기록에다가 그 계좌를 잡손실해서 지출 2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쓰시고 잡손실로 없애버리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 200원, 3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너무 열심히 찾으려고 하시다 보면 가계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잔액이 안 맞네. 그러면 이제 잡손실 자비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월간 보고서는 이제 한 달의 정보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금 흐름 이렇게 세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각각이 하나의 리포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도를 선택할 때 여기서 데이터가 없는 달은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입, 지출을 보시면 이번 달에 총 수입은 얼마인지, 총 지출은 얼마인지, 그래서 나의 순수입이 얼마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100%면 내가 번 만큼 다 쓰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80%다 하면은 내가 버는 돈의 80%는 써버리고 20%만큼 순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래 수입 지출 파일을 그래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배분류 단위로 해가지고 이번 달 수입하고 전월 대비해서 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출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지출이랑 전월 대비해서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근데 이 지출은 이제 음수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15만 원. 15만 원이 없어졌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화살표 아래로 돼 있고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지출이 늘어난 거냐 줄어든 거냐 약간 헷갈리잖아요. 이제 아래 화살표는 이 지출이 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 화살표는 지출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 수입 지출도 고정 수입이랑 그 변동 수입의 비율, 그리고 여기도 고정 지출이랑 변동 지출의 요 비율,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출 상세별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거비에 15% 쓰고 있구나, 비율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나의 지출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번 달 지출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지출한 순서대로 탑 15가 나와 있어요. 30일에 포장 이사를 했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걸 보시면서 이제 한 달을 돌아보실 수가 있고요. 고정 수입하고 고정 지출을 비교하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내 고정 수입 대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생활하는데 쓰는 것의 비율인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링크가 다 달려 있는데, 식비가 21만 3천 원이다 궁금하실 때 요걸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요 식비를 상세 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외식을 7만 원을 했구나, 배달 음식 6만 9천 원 시켜 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링크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바로 가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월간 보고서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산, 부채, 순자산 요약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자산 부채가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달 말일 기준으로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는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변동된 숫자다. 여기에 그 이번 달 말일 기준 자산, 전월 대비 이만큼 변동, 부채도 이만큼 변동, 순자산은 얼마큼 늘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바로 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순수입은 순자산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3768이 여기 그대로 이제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 전체 자산에서 순자산의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얼만큼이 내 거고 얼만큼이 은행 거냐, 이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제 자산이 2,500만 원이 줄었고, 부채도 2,500만 원 가량 줄었고, 근데 이제 순자산은 3만 원 정도 늘었죠. 그 전체에서 내 거의 비율은 1.5%포인트 정도 늘었죠. 전체 가지고 있는 총량은 좀 줄었지만 그 중에
진짜 내 거의 비율은 좀 늘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좀 더 건전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무조건 100%면 좋은 거냐 하면은 그렇진 않은데 앞으로 재무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제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의 비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순자산이랑 부채랑 합치면 자산이랑 똑같게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분류별로 각각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래에 보시면 요 소분류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여기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상세하게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링크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를 닫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다 숨겨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숨겨 놓으면은 처음에 얘를 링크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연결된 범위가 숨겨져 링크를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숨기기 해제를 누르면 클릭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누르시면 눌렀던 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여기서 하시면은 모든 행 펼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행 접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인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가계부 설정에서 제일 처음은 현금으로 고정을 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현금 흐름을 보기 위한 건데요. 현금 수입 지출,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현금이 생긴 거고 마이너스는 현금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각각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현금을 받고 현금을 쓴 거예요. 이게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정수입, 변동수입, 부정지출, 변동지출별로 현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 이제 보시면은 이 내역이 이제 큰 금액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되게 직관적이죠. 내가 급여를 뭐 225만 원을 받았다 플러스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았다 플러스, 요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 이 현금 수입 지출의 총량은 플러스인 것이 건전한 거예요. 현금을 쓰는 것보다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이 많다. 이제 요게 이제 건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투자 활동은 뭐냐? 내가 현금성 자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돈이 오고 간 거를 투자 활동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현금에 넣었거나 뭐 부동산을 샀거나 뭐 아니면 뭐 내가 현금이 없어진 거니까 마이너스고요. 아니면 현금 흐름이 플러스 3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이 생겼다 이거예요. 보통 이제 가게에서는 이 마이너스인 게 이제 건전한 편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저축을 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좀 계좌별 현금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모든 그 더하기 빼기를 다 한 다음에 총 현금 흐름이 큰 순서대로 10개를 나열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았다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간 거 보니까 이제 이사를 나가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금을 뭐 주식에다가 1억을 넣고 외환 계좌에다가 1억을 넣고 뭐 토스도 더하기 빼기를 다 하면 이제 나는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내가 현금성 자산이랑 나의 부채 계좌랑 왔다 갔다 한 거가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는 현금이 없어졌다라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빚을 갚았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플러스는 부채에서 현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부채에서 현금이 나왔다는 거는 새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일반적으로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음수인 게 건전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각각 대분류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좌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토스뱅크 신용대출이 2천만 원이 들어간 걸로 봐서 이제 전세금 뺀 걸로 신용대출을 다 갚았다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금 수입 지출, 고정 수입, 고정 비용, 고정 지출 다 합쳐가지고 총 여기서 77만 8천 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고 뭐 저축 투자하고 아무튼 다 합쳐가지고 투자 활동에서는 4,2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빚을 2,700만 원을 갚았고, 그래서 한 해 내가 1,59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뭐 저축 투자 어떻게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연간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로 수입 지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가 포인트냐면 1년 동안의 흐름, 1년 동안 어떻게 월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요걸 보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월별로 수입, 지출, 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합이 얼마인지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7천만 원을 벌었고 4천만 원을 썼고, 그래서 3천만 원이 남은 거죠. 전체 수입들은 57% 정도를 했네요. 연간으로 다 따져보니까. 연간 보고서랑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월 평균으로는 얼마를 버는지, 그래서 연간 총 근로소득으로 2,900만 원 벌었구나,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그 올해 했던 지출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연간 상세 보기로 가서 요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식비를 보면 이번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식비의 흐름은 이랬는데 그 와중에 식료품비는 내가 이렇게 썼구나, 외식비는 이렇게 쓰다가 12월 달에 좀 외식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내가 얼마나 쓰는지, 연간 총 합쳐서 얼마인지, 그리고 내 전체 지출 중에 외식비의 비중이 2.6%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해를 가서 보시면 요가 또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열어보시면 이제 각각 항목별로 대분류별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 수입 대비 고정 지출 비율은 얼마인지, 월 평균 얼마인지 월별로도 보실 수 있고 1년 전 있습니다. 형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하고 총액을 보는 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자산 부채의 연간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얘가 내 자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특정 변화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위에랑 다르게 올해 12월까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1년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2월부터 입력을 해가지고 1월 말일부터 나오는 건데 1월부터 입력을 했으면 이제 12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요 연간 변화량이랑 성장률인데요. 이제 각각 대분류별로 성장률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자산의 성장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순자산의 성장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년 동안에 내 재정 상태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나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건전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한 데이터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계속 감소를 했구나, 나의 주식은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요약인데요. 요 월각 수입, 그 현금 수입 지출, 재무활동, 투자활동 요것들을 다 합쳐서 순현금 흐름이 월별로 얼마였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총 안에 현금 수입 지출은 얼마였는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실 수가 있고, 그래서 1년 동안에 나는 현금이 얼마나 생겼냐를 보실 수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적절한 누르시면 상세복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죠. 란드린 페이지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수입 지출 달력이에요. 수입 지출 달력은 좀 내가 중요하게 트래킹해야 되는 그런 뭐 금융 일정들, 뭐 월급 날이라든지 뭐 카드값 나가는 날,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 얼마나 썼는지, 이번 달은 여기 총 지출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날짜랑 이제 주말인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카드사는 이제 그 다음날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말인 경우 밀기 이렇게 하시면 내일이 12일인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월요일 이렇게 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인 경우에는 좀 땡겨서 주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당기기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뭐 그냥 자동이체가 다 돼 있다, 적금 20일마다 이렇게 그냥 비워두시면은, 그럼 주말인 경우에는 거기에 돼 있습니다.
뭘 다 갚았어요. 그럼 이제 계속 캘린더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우시면 이제 데이터로 가서도 계속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디 나간 날들을 기억하는 그런 용도로는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냥 내가 앞으로 이제 인지해야 되는 것들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경일 같은 게 또 고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805로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칸이 한 칸에 이제 3칸까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같은 날에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외 두 건 이런 식으로 여기 표시가 그래서 이렇게 외 두 건 이렇게 써 있으면 오른쪽을 보셔가지고 요걸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다 정렬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간편하게 나의 좀 금융 일정이랑 그 한 달 뭐 주간, 월간 이런 수입 지출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수입 지출 캘린더까지 해서 드렸는데 이제 좀 팁이 더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팁 섹션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 가셔서 이제 초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초대를 하면은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쓰실 수 있게 되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3만 원에 뭐 10개를 샀어요. 그럼 이제 그 주식 계좌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에 10만 원을 주식 계좌를 이체를 해서 뭐 샀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주식 계좌를 등록을 해서 뭐 거기다 3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만 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4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전체 밸류가 40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이 10만 원 늘어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소득의 뭐 평가이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제 근데 다음날 3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러면은 이거를 뭐 금융 비용의 평가 손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걸 지출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계속 3만 원, 4만 원, 3만 원, 4만 원 해서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 내가 이게 변할 때마다 꾸준히 가계부를 막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이 다 지났는데 보면은 막 수입 500만 원, 지출 5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나의 자산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오니까 그냥 평고 10만 원 잃었으면 수입에다가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아마 평가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추고 또 가계부 쓰는 날, 그러니까 가계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입력하셔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막 수입 지출을 쓰시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 계좌를 보시면서 요 금액이면 좋은데 그때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 보통 자산으로 인식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두 푼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4천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1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처음에 입력을 했다. 근데 내가 한 5년 동안 탔어요. 이제 근데 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나의 계좌는 4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국민은행으로 2천만 원이 간 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없어진 거잖아요. 감가상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감각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연간 보고 갑자기 감가 2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내 지출이 갑자기 엄청 크게 늘어난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좀 약간 주마식 하셔가지고 내 차가 이제 4천만 원이었는데 중국 가격이 뭐 3,800만 원이 됐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 200만 원 이제 그때 입력하시고 3,500만 원이 됐네. 으로 감가상각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이제 나가는 게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거 말고도 오르는 자산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은 이런 것도 호객 노노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실거래가가 뭐 새로 갱신이 되면은 그거를 계속 반영을 해서 평가손익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또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뭐 10개월치를 끊었다고 칩시다. 그럼 500만 원을 뭐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카드를 결제한 시점에 500만 원이 부채가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500만 원이 그 시점에 소비됐는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햄버거는 먹으면 없어지지만 500만 원어치 햄버거를 먹으면 500만 원을 내는 시점에 다 썼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고 10개월 동안 헬스장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교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씩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결제를 했어요. 그 500만 원으로 10개월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올해 운동비로 1000만 원을 썼다고 나오고, 내년에는 500만 원 썼다고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그 지출 패턴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게 반영이 제대로 하면은 엄청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성급 비용이라고 해요. 성급 비용 내가 미리라고 해서 요거를 관리를 하고 자산 헬스장 회원권 드신 다음에 처음에 결제할 때는 500만 원을 그 지출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카드 그 헬스장 회원권 계좌로 이동을 했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좌에서 매달 몇 원씩 그 지출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다 입력을 해놔도 무방해요. 한 달 단위로 해서 미리 이제 그 지출로 입력을 쭉 해놓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근데 내가 친구가 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햄버거 10만 원어치 사 먹었는데 내가 결제를 하고 친구가 5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영향을 해보면 나는 5만 원을 쓴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500만 원어치 먹고 90 보내준다고 해도 똑같잖아요. 난 5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냥 내가 결제를 한 것 뿐이지. 근데 이제 부채는 카드를 긁었으니까 나한테 부채가 10만 원이 생긴 거고, 그리고 또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자산이 5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받은 거를 수입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입력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냐면, 처음 결제했을 때 1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 뭐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5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똑같이 식비 한 다음에 금액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했다가 5만 원만큼이 취소가 됐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금 계좌를 이제 돈 받은 국민은행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마이너스 5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5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현대카드는 부채가 10만 원 늘었고, 그래서 식비가 계산될 때는 5만 원 이렇게 계산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입력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가계부를 쓰시다 보면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다가 막 이런 거 있을지 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은 묶어놨는데 나눠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해서 나눌까 뭐 이렇게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 설정을 가서 뭐 이제 여기를 수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뭐 여기다가 뭐 전기세가 뭐 이제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럼 전기세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이제 전기세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가시면 내가 주거비 생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하신 거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전기세도 있고 수도세 뭐 이런 걸로 하나로 합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것들은 이게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 찾기를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입력해 놓던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전기세 및 수도세로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산이나 부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계부를 쓰시는 중간에. 이거는 가계부 설정에서 그냥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계부 설정에서 그러면 새로운 자동차 다음에 여기서 4천만 원짜리인데 여기서 4천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빵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로 이동했다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은
요 처음에 시작한 그 날짜에 있던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 자동차는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빵원인 것이겠죠. 그래서 새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신규 대출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것도 내가 5천만 원을 빌렸으면 여긴 빵원을 쓰고 5천만 원이 새 신용 대출에서 뭐 그 돈을 받은 계좌로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계부 기록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수익 써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지 않은 미래에 나갈 돈을 여기다가 미리 입력을 해두면 여기 이거 들어가면 돈이 얼마가 남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쓰면 파산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제 현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되는데 전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쓰냐면 이제 매번 내용들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새 시트를 하나 만드세요. 새 시트를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29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달 반복이 된다 하시면 이거를 이제 매달 시작할 때마다 복사한 거를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걸 쭉쭉쭉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 미리 입력한 내용이 미리 반영이 돼서 잔액이 얼마가 남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팁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혹시 이제 고장이 나서 내가 여기다 수식이 걸려 있는데 내가 이걸 지워버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 그리고 바로 이제 복구를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없어진 다음에 막 한참 있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왜 고장 났을 때는 가계부 설정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샀을 때 있었던 요 파일을 다시 들어가셔서 요 새로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처럼 있는 내용 다 지워주시고 여기에 있는 요거 2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가계부 기록 여기 아래부터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입 지출 달력에 요거 금융 일정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계부 설정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하면 원래대로 수익 자, 그럼 가계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노션 가이드 링크가 여기 있으니까 이 가이드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과 함께 여러분들 다들 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길 기원하면서 이제 여기서 합니다.